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단계에서 간호직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호관리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술 분석을 할 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이번 시험을 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기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출 분석이라는 것은 시험의 경향성을 확인해보고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 하나하나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답이 뭔지, 또는 그 제가 강의를 해왔던 거에서 뭐가 맞았다 틀렸다, 뭐 이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흐름이죠. 전체 24년도의 간호관리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됐는지를 직관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이와 같은 시험들에 있어서 내가 고득점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점수를 많이 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전략이 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간호관리라는 과목은 특히나 전략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의 숫자를 한번 보면요. 보시다시피 통제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기획과 조직 파트에서 합쳐서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간호관리를 강의를 할 때 보통 간호관리의 이해와 관리 이론, 그리고 간호 마케팅과 정보, 여기까지를 총론이라고 봐요. 자, 뭐 총론, 강론, 뭐 이런 거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황금 분할, 황금 분할 내지는 이제 분할을 하는데, 크게 몇 개의 파트로 나누느냐. 예컨대 간호관리는 전반부의 총론 파트가 하나, 그 다음 기획부터 시작해서 기조인지통까지가 2번째, 그 다음 나머지 간호관리 실제부터 윤리와 법까지를 3번째, 이렇게 3파트 정도로 나누어 봅니다. 자, 근데 세 파트로 나눠 볼 때,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이제 전반부 총론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어요. 현재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24년도 문제를 보니까 여기 문제 수가 확 줄었어. 전체 20문제 중에서 10%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이전에는 여기가 상당 부분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기조인지통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를 묶어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 몇 문제예요? 여기까지 7문제, 9문제, 14문제가 출제됐어요. 20문제 중에 14문제면 몇 퍼센트입니까? 70%죠. 70%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그 간호관리의 실제와 윤리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시험들이 항상 약간의 변동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어서 점점 어떤 영역이 많이 출제된다, 점점 어떤 영역은 출제가 덜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몇 년치를 한 5년치를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면, 이 전반부가 상당히 많이 중요하고 비중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각각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윤리나 법과 관련된 것은 약간 시의성을 고려해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좀 강조되거나 중요하거나 바뀐 내용들, 개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지금 이 24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해석이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짜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 영역은 중요한 게 맞아요. 특히나 간호관리 이해나 관리 이론에 대한 것은 간호관리의 기본입니다. 문제가 하나 딱 출제되어 있으니까 이거 너무 허무하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영역에서 출제가 안 됐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선 충분히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에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 간호관리의 전체 영역을 꿰뚫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찰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모르면 그 밑에 거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래쪽에 있는 기획부터 시작해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여기는 간호관리의 가장 그 핵심 파트다라고 볼 수 있죠. 기조, 인지, 통, 제가 그렇게 늘 부르는데, 기획부터 통제까지는 간호관리라는 과목이 성립되어지는 이유예요. 경영학적인 마인드, 관리적인 마인드, 이제 그런 것들인데, 특히나 통제 파트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건 실제로 간호관리에 있어서 위쪽에 기획이나 조직이나 인사나 지휘나 다 중요하지만, 통제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과 연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간호관리 실제 중에 실제죠. 실제, 그리고 윤리강령, 또 마지막에 보시면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이건 사실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뭐 정의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자율성의 원칙이라든가 악행 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 부분도 딱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짤 수 있죠. 다시 시험을 대비한다거나 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간호관리를 강의를 해가면 이제 25년도를 대비해서 강의를 할 때는 보다 더 각 과목, 각 영역들, 특별히 이제 관리의 이해, 개론 파트라든가 이론 파트, 그리고 기획부터 통제까지의 영역, 마지막 실제부터 법까지의 영역들을 그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건 출제가 안 되니까 버립시다, 뺍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차근차근 내용들을 잘 다져볼 필요가 있다. 각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혼자 하기가 참 힘든 그런 과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레디된 인사이트가 더 생긴 거죠. 시험을 계속 대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강의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어떤 것들을 더 다뤄줘야 하는지가 더 이렇게 속속속 새겨지게 되잖아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모든 시험은 자꾸 조금씩 진화한다고 봐요. 똑같은 상태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진화한다는 게 시험 문제의 양상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또는 다루는 것들이 이전보다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만약 여러분 지금 문제나 20년 전 문제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 과목은 뭐 정말 사장된 과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각 영역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들을 지금 또 같이 좀 풀어보겠지만 여러분 포커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들을 잘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간호관리에 대한 맥락, 간호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회독해 갈 수 있는, 반복해 가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접근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간호과정 중에서 기획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획활동, 기조인지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활동인데, 여러분 기획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명과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기획에 해당되는 활동이에요. 뭐 어렵지 않게 문제의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2번에 보시면 지문 2번에 동기부여하고 격려한다. 이게 기조인지통에 있어서 이제 지휘 파트 또는 이제 리더십과 동기부여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실 이제 분류를 할 때 지휘 안에서 리더십과 동기부여를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는 인적 자원 관리 내지는 인사 파트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직무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한다. 이거는 이제 직무 성과를 측정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통제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 보상한다. 이건 인사에 해당되어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 활동에 해당하는 거 다음 중 뭐냐? 뭐 이렇게 묻는 문제는 당연히 분류될 수 있는 영역. 자,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문제의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조직화를 위한 통솔범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조직화와 통솔범위의 원리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자, 이제 조직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계층제의 원리, 그렇죠? 명령 통일의 원리, 그리고 통솔범위의 원리.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권한과 책임 수준에 따라서 구성원 간의 위계를 설정한다. 뭐 또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건 계층제의 원리죠. 계층제의 원리. 자, 두 번째,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명령과 보고 체계를 일원화한다. 이건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해요.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제가 강의하면 이제 조직 파트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틀리기가 어려워요. 자, 세 번째, 관리자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구성원의 수를 제한한다. 이게 뭐죠? 이게 통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건 결국, 통솔 범위가 통솔할 수 있는 그 대상자 수, 부하 직원의 수가 제한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다 통솔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계층제와 이 통솔범위의 원리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두 가지가 어떤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있죠. 예를 들어서 계층이 너무 많으면 통솔범위는 줄어들어야 되고 계층이 작아지면 통솔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접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권화보다 집권화가 바람직한 상황은 했습니다.
여러분 분권화와 집권화의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분권화는 뭐죠?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해서 분업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권한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중심화되는 거잖아요. 집권화가 되는 거고 분권화는 다 이제 권한을 나눠준다. 그럼 자, 첫 번째 시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시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뭐가 더 좋을까요? 분권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두 번째 비일상적인 직무가 많을수록 이것도 역시 분권화를 해야 될 거예요. 자, 하급자의 능력이 뛰어나면 분권화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근데 네 번째 부서 간의 통합과 조정이 중요할수록 이건 뭐죠? 집권화가 더 효율적이다,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간호관리 문제를 하나하나 더 보겠지만 문제들마다 문제 전체를 다 포괄해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 난이도의 느낌이 되게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시험 문제는 다 쉽지 않고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시험에 고득점을 하려면 남들이 맞추는 문제, 대다수가 맞추는 문제는 나도 맞추고 대다수가 틀리는 문제를 한두 개 더 맞춘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면 좋아요. 뭐 시험 문제를 보고 예를 들면 아니 그냥 다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된다. 참 답답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맨날 100점 맞아야 된다. 100점 맞으면 좋지. 그렇죠? 근데 목표가 100점이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100점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는 항상 불이타 내지는 이제 그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3번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한편 4번. 자, 직무수행 평가 시에 극단적 평점을 피하려는 평가자의 심리적 현상. 이게 뭐죠, 여러분? 양극단에 가지 않고 중심화 간다. 중심화를 선택한다. 중심에다가 답을 한다. 이거죠. 답은 2번이에요. 더 고민하지 않고 진짜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인사 파트, 인적자원 관리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제이고요. 오류. 평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후광 효과라든가 혼 효과라든가 여기 나오는 논리적 오류라든가 시간적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에 출제되어 왔던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기출을 근간으로 해서 기출된 문제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개념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강의는 반드시 해요. 그런데 항상 이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지만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학습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5번째. 간호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적 측면의 지표는 했습니다. 과정적 측면. 자, 이건 이제 뭐죠? 구조평가냐, 과정평가냐, 결과평가냐, 또는 간호의 질평가를 얘기하니까 통제의 관점에서 이게 구조적인 측면이냐, 과정적인 측면이냐, 결과적인 측면이냐. 이게 사실 이제 간호관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간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과정적 측면은 정확하게 뭐죠?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 또는 간호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진다. 이런 관점이에요. 자, 근데 욕창이나 낙상의 발생률은 뭐죠, 여러분? 이건 결과 지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다음 환자 대비 간호사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호관리에서 특별히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됐지만 간호관리로 차등제 같은 것이 환자 대비 간호사의 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구조예요, 구조적 측면. 그 다음 세 번째,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의 구비, 이것도 구조입니다, 구조. 자, 근데 네 번째, 간호 기록의 수행 비율,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과정적 측면에서의 지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조, 과정, 결과와 관련된 것은 간호관리에서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좀 다빈도로 되어 온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편, 6번째 문제. 투약 전에 2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환자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너무 이제 좀 단순한 문제, 간단한 문제인데 투약하기 전에 뭘 확인하죠? 환자 이름, 환자 이름을 물을 때 누구누구 시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름이 누구시죠? 이름이 뭐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니은과 디귿을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우리가 이게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냐, 폐쇄형 질문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간호단위 물품 중에서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유동자산이냐 또 고정자산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는데 보통
예산 파트, 기획 파트에 있어서 예산을 다루고 자산에 대한 거, 우리가 대차대조표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파트들을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동자산은 개념이 뭐냐면 대차대조표 작성하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정자산은 뭐냐면 그 현금 회수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나서 1년 이상 걸리는 게 고정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 보시다시피 의료기기나 기계설비나 일반 비품들은 다 어디에 해당이 되죠?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고 의료용 소모품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개념 싸움이에요. 여러분, 개념 싸움이라는 게 유동자산이 뭐냐, 고정자산이 뭐냐,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되고, 이게 안 잡히면 사실 그 다음으로 못 갑니다. 너무 당연한 학습의 그런 순서인데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문제를 외우겠다. 문제를 다 외우고 기출을 회독하고 하더라도 정확한 개념을 쌓아가는 게 여러분들 고득점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8번째.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은 했습니다. 그럼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의 4P가 있죠. 4P가 뭐냐면 프라이스, 먼저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그리고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모션. 자, 이게 뭐죠? 제품 전략, 가격, 유통, 촉진이에요. 자, 지금 문제 그대로 써 있잖아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하나 더 만약에 5P라고 하면 포지셔닝이 들어갑니다. 포지셔닝.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A병원 간호부는 수년간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 신문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거 답이 뭐예요, 여러분? 촉진 전략.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떤 걸 활용하느냐? 제품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짜느냐? 가격을 낮추느냐? 가격을 조절하느냐? 유통 방식을 바꾸느냐? 촉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하고 알리는 전략을 말하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로서 충분히 또 업그레이드 되고 좀 어려운 방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9번. 한국간호사윤리강령에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 의무 영역에 속하는 항목만을 고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뭔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23년에 개정이 됐으면 24년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사실. 근데 만약 24년에 출제 안 되면 반드시 25년에 출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간호관리에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뭐냐면 간호관리로 차등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개정이 된 그 한국간호사윤리강령 제5차 윤리강령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전문의로서의 간호사의 의무 영역에 속하는 항목만을 모두 고르는. 이건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기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당연히 맞췄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자, 윤리강령에서 전문인으로서의 간호사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에서 골라져야 된다. 안전을 위한 간호와 정의와 신뢰의 증진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다른 영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역 간에 분류가 있고 영역 간이 분류가 되고 그 분류마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국 간호사의 윤리강령이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지. 자, 그 작업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가 해요, 제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강의 중에도 해당 파트들에 대한 중요도를 반복해서 접근시켜 드릴 것이다. 자, 10번. 다음 사례에서 간호본부장이 가진 권력의 유형은, 이거 권력의 유형이 보시다시피 보상적인 권력이냐, 중거적인 권력이냐, 전문적인 권력이냐, 강압적인 권력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제를 보니까 자, 간호학술제 수상자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읽지 않아도 보상적 권력이잖아요. 보상적 권력.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방금 앞에서 봤던 문제랑은 조금 문제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안에서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는가의 문제고,
얘는 또 다시 뭐의 문제냐면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자, 중거적인 권력은 내가 닮고자 하는, 내가 저 사람을 참 닮아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거적인 권력이 되죠. 전문적인 권력, 정보적인 권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런 이제 권력의 유형 또는 분류, 그렇죠? 종류 이런 거 문제에 100% 출제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시다 보면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한편 이제 간호관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정을 논의할 때, 개정에 대한 걸 논의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자, 이 환자안전법입니다.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과 관련해서 환자안전법의 개정사항들이 문제로 계속 다뤄졌었어요. 근데 이건 딱 개정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환자안전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이게 법에 보면 명확하게 지금 보건의료기관의 장부터 시작해서 환자 보호자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해당이 된다.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그렇죠.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문제 푸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자,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강의 커리 안에 환자 안전법을 다뤘어야 될 것이고, 환자 안전법을 다루면서 환자 안전사고의 보고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중요하다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한편 이제 12번. 자, 개인의 의사결정과 비교할 때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사결정에 관련된 것도 결국 기획 파트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기획에 보면 이제 의사결정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는데, 자, 개인과 집단의 차이, 이건 여러분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그냥 한번 봅시다. 첫째, 집단 의사결정은 구성원의 수용도가 높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것 같잖아. 왜? 혼자가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집단이 같이 했으니까. 자, 근데 두 번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집단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세 번째,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가 명료하다. 명료할까요? 집단이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명료하지 않다. 우리 같이 결정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최저간보다 타협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당연히 여러 명이 얘기하다 보면 타협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간호관리를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오네.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항상 아닌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입하고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겸손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나름 많은 내용들을 알고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왔다고 생각하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틀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같이 또 다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지점이, 내가 지금 틀린 지점이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13번.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이건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이 있어요. 동기부여에 관련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용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내용 이론은 동기가 되어지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어지는 그 욕구가 뭐냐,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과정 이론은 뭐냐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어지냐, 그 순서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여러분 1번에 보니까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 인지적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인지적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뭘 인식하느냐 이런 관점인데, 자, 이거 과정적인 접근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그 다음 뭐예요? 그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의 구성이, 동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동기 요인은 작업 조건 등의 외적 요인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뭐에 대한 접근이죠? 작업 조건은 외적인 요인, 동기 요인이 아니고 뭐에 대해 해당되냐면 위생 요인에 해당이 된다. 위생 요인.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위생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 성과가 향상된다라고 했는데, 자, 위생 요인이 아니라 동기 요인에 집중할 때 직무 성과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을 보면, 이제 만족과 불만족의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기가 만족되어지는 곳에 집중하게 될 때 더 직무 성과가 향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직무 불만족을 줄이면 위생 요인을 개선해야 된다.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위생을 개선하고 동기 요인을 강화한다. 불만족을 개선하고 만족 요인을 높여준다. 그게 여러분 동기 위생 이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말고도 동기 위생 이론에 관련된 동기 위생 이론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에 있어서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주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 14번이죠. 자, 다음 사례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표준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호윤리와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대리결정이에요. 대리결정. 그래서 대리결정을 할 때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인 A 환자가 현재 임종 과정에 있으며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A 환자가 수개월 전에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A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자율성 존중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표준이 있어요. 뭐냐면 순수 자율성의 표준이 있고 대리 판단 표준이 있고 그리고 최선의 이익의 표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이 뭐냐면 대리 판단 표준은 이 순수 자율성의 표준은 뭐냐면 환자가 동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에 자신이 표명을 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뭐죠? 네, 죽기 전에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임종 과정 전에 수개월 전에 작성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죠. 순수 자율성 표준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대리 판단 표준은 뭐냐면 대리인이 환자가 뭘 원하겠느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게 대리 판단 표준이 돼요. 그럼 최선의 이익 표준은 뭐냐? 대리인이 이의 득실을 따져서 환자에게 최선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이 표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율성의 원칙이라든가 악행금지의 원칙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학습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 충분히 다른 선지들을 가지고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15번. 자, 리즌의 스위스 치즈 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딱 23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가 출제가 될 때 23년도 기출에서 출제될 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오류냐 그래서 잠재적 오류다 이렇게 문제가 고르도록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그대로 기억을 했으면 사실 4번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시적인 오류라고 한다. 가시적인 오류가 아니라 잠재적인 오류다. 이렇게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기출 문제를 잘 익혀두면 그게 바로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게 바로 적용은 안 되더라도 몇 년 지나서 또 다르게 변형돼서 제공되기도 하고 제시되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제나 공부를 할 때 기출을 근간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지금 앞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니까 간호관리의 이해라든가 간호관리 이론, 관리 이론이라든가 이런 파트의 문제의 출제가 어땠어요? 10%밖에 안 됐잖아. 2문제, 20문제 중에. 그럼 얘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출제가 좀 빈도가 줄었더라도 원래 메인 파트,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영역에서 출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출제가 되어 왔던 중요한 영역들을 잘 살펴보시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16번.
의료기관의 총체적인 질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총체적인 질관리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TQM과 딱 비교되는 게 뭐냐면 QA죠, QA. 퀄리티 어슈어런스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보니까 1번을 보세요. 임상부서뿐만 아니라 비임상부서도 참여해야 된다. 딱 보니까 TQM이죠. 네. 총체적인 질관리. 자,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에 초점을 둔 문제 해결 활동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QA에 대한 얘기죠. 자, 통계 자료와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질관리의 단서를 찾는다. 이거는 TQM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근데 4번, 직무 수행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이것도 TQM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게 있어요.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두 개의 장점, 단점, 내지는 차이점, 유사점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잘 맞추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자, 17번. 병원의 자본 예산 항목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도 이게 이제 어떤 자산이냐 얘기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 예산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재무 파트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제 자본 예산과 자본 예산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운영 예산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17번의 병원의 자본 예산의 항목을 고르면 했는데 보세요. 장비라든가 침대라든가 병원 확장을 위한 토지라든가 이거 다 뭘까요? 이거 다 자본이죠,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운영 예산이지, 운영 예산.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산은 뭐가 있죠? 인력 예산이 있죠, 인력 예산. 인력 예산이냐, 운영 예산이냐, 자본 예산이냐, 각각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출제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볼까요? 18번 문제. 의료기관 인증, 다시 할게요, 님. 자, 18번.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아래 내용에 속한 영역은 했습니다. 자, 사실 이제 18번에 해당되어지는 이 급성기병원의 인증기준에 대한 것을 저는 강의 때 별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은 됐는데 그걸 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호관리료 차등제 이 굉장히 좀 시의적인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18번 문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정확한 환자를 확인한다, 또 의료진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 또 수술과 시술의 정확한 수행, 낙상 예방 활동, 뭐 손위생의 수행, 이건 다 기본 가치 체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것, 그다음 그 영역에 뭐가 어디에 포함되어지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다. 뭐 이 문제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잘 또 익혀둘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다음 19번. 간호단위 약품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혼동하기 쉬운 유사 발음 약품을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 당연히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를 풀라고 공부를 했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약품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섭씨 2에서 8도로 유지했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혼합 조제 항암제를 재사용하도록 반납 처리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재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네. 3번이 틀렸죠. 자, 그다음 4번. 응급 상황에서 비품약 사용 시 처방을 받아서 다시 채워놨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간호관리의 실제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뭘 헷갈리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는 경험치에 근거해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간호관리 이론이라든가 또 이해 그리고 마케팅 또 이제 기획조정 인사 지휘 통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잘 모르면 틀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을 더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고전적 관리 이론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자, 관리 이론 관련된 문제는 고전적인 관리 이론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신고전적인 관리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이론들로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제가 강의 때 잘 강의하고 또 강조를 해드려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또 행정관리론, 또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고전적 관리론에 해당이 되고, 신고전적 관리론에 해당이 되는 게 뭐죠? 인간관계론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버틀람피의 시스템 이론, 이게 뭐냐면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내지는 체계 모형입니다. 이게 현대 이론에 해당되어지는 체계 이론이라든가 상황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막상 문제를 또 다 풀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어렵진 않네,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제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기출을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풀고 나면 허무하다. 네. 풀기 전엔 긴장된다. 그렇죠?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갈 땐 긴장해도 풀고 나면 허무하죠. 자, 근데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문제를 그대로 다시 만나진 않아요. 이 문제 세트를 그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20문제가 이렇게 세팅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주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냥 푸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는 이제 25년도에 대비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이 재조합이 되고 23년도, 22년도, 21년도, 20년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 컨비네이션이 돼서 나올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간호관리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화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각 영역마다 단원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 잘 익혀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을 높여가시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